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와 이제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한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스님들하고 차를 이렇게 차담을 하다가 요즘 뭡니까? 숨이 차네. 한 일도 없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있죠.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요즘 아주 유행이라고. 나는 그게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뒤로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놀이가 생긴 게 꽤 된 모양입니다. 최소한 몇 달 전부터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스쿨존에서 이제 30km 이상 달리면 이제 법 적용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이제 민식이법의 골자입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등등 어쨌든 그게 이제 법의 골자라서 운전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스쿨존이라도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다가 이제 민식이법이 개정된 뒤로는 법이 아주 엄격해져 가지고 천천히 이제 30km 이내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천천히 가고 있는 차에 이제 갑자기 확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운전사를 놀래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식이법 놀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가 한 100개를 보니까, 길가에 서 있는 차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진짜로 숨어 있다가 차가 한 대 싹 지나가니까 갑자기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인도에 이제 차도에 바짝 붙어서 가지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쫙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오니까 갑자기 우산을 탁 펴가지고 오토바이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옆으로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쿨존에서도 민식이법 이후에 사고가 하나 났는데, 그게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튀어나와서 차하고 접촉하기까지 0.6초 딱 걸렸다고 이제 블랙박스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운전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사람이 뭔가를 운전사가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해서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최소한 0.7초가 걸린다. 뭐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거를 공주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이 사고는. 그래서 이제 운전사에게 무죄를 뭐 판결한 뭐 그런 또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 민식이법 놀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몇 달 전입니다.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김부겸 씨가 국무총리인데 정세균 국무총리 당시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발언도 그때 당시 정세균 총리가 뭐 그런 발언을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이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런 뭐 뉴스를 거의 안 보고 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거나 가끔 보고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애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사실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운전자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장난도 저런 위험한 장난을 도대체 왜 할까? 사실 어제 뭐 저녁에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내일 법문을 해야 되니까 좀 법문할 소재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법구경을 딱 폈는데 딱 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원한을 품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책갈피가 거기에 딱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펼쳐지니까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원한을 품은 여인들이라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억을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된 한 총각이 살았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엄마는 당연히 장가를 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너도 장가를 가라. 내가 마침 마을에 아주 참한 여인을 알고 있으니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총각은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굳이 고집을 세워가지고 자식이랑 싸우면 부모가 못 이기잖아요. 고집을 세워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하나 더 들이자.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은 반대를 하고 이제 시어머니는 둘째 부인을 들이자.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첩은 아니죠. 뭐 하여튼 둘째 부인을 삼으면 자기는 이제 그냥 평생 그 집에서 하녀밖에 못 하겠다. 자기는 애를 못 놓고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애를 놓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재산이나 모든 게 그쪽으로 가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녀 노릇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인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 며느리가 수소문을 나름대로 해서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둘째 부인은 임신을 했겠죠. 임신을 했는데 정작 임신을 하고 보니까 이 첫째 부인이 불안한 거야. 저 애를 놓으면 자기는 이제 진짜 천덕꾸러기가 되고 한이가 될 것 같으니까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요즘 말로 케어를 해줄게. 그래서 매일 이제 인도에서는 뭐 우유죽을 아주 이렇게 좋은 걸로 치나 봐요.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유죽을 내가 매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일도 하지 말고 몸조리 잘해라. 그러면서 우유죽에다가 애를 지우는 약을 이제 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임신을 한 애가 유산이 됐겠죠. 그게 너무 슬퍼하니까 또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한테 슬퍼하지 말고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잘 챙겨줄게. 그래서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을 했는데 이 첫째 부인이 또 우유죽에다가 그 유산시키는 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둘째 아이도 또 유산돼서 죽었어. 그 둘째 부인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지.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을 이제 마을에서 마을 안악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신세 한탄을 했겠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마을 동네 여인들이 네가 첫째 부인한테 임신한 사실을 말을 하니까 첫째 부인이 우유죽에다가 약을 탄 거 아니냐.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세 번째 임신을 했을 때 말을 안 했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냥 뭐 배가 남사만해질 때까지 말을 안 했어. 나중에 도저히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첫째 부인이 보니까 아이고 둘째 부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남사만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억지로 왜 너는 나에게 말을 안 했냐 하면서 막 화내고 따지고 하면서 억지로 낙태시키는 약을 먹인 거야. 근데 애가 그냥 나오기 얼마 전 상태니까 그런 낙태시키는 약을 막 강제로 먹이니까 애가 당연히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가 그래서 나오다가 자궁 그 산도에서 걸려가지고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그 이제 둘째 부인이 죽으면서 너무나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인한테 아주 원한 맺힌 말을 하고 너는 내 첫째 아기도 죽이고 둘째 아기도 죽이고 셋째 아기도 죽이고 나중에는 내까지 죽이는구나. 내가 다음 세계는 기필코 귀신으로 태어나서 너의 아이들과 너를 꼭 죽이겠다. 이런 원한에 맺힌 말을 저주를 퍼붓고 죽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첫째 부인을 얼마나 남편이 화가 나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알게 됐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첫째 부인을 패죽였어. 첫째 부인이 남편한테 맞아주고 이렇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은 하늘 품고 죽었잖아. 그 집에 고양이로 태어났어. 고양이. 그리고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어. 그 집에. 그래가지고
첫째 부인이었던 암탉이 알을 놓으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알을 홀라당 먹어버리고, 알을 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고, 알을 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암탉까지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암탉이 죽어가면서 너는 내 자식들을 차례차례로 죽이고 이제는 내까지 죽이는구나. 내 기필코 다음 생에는 내 자식들을 차례차례로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고 암탉이 죽어요. 자, 이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났는데 둘째 부인은 이 좀 헷갈립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좀 헷갈리더라고.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전생에 하고 입장이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에서는 첫째 부인이었던 암탉이 이제 원한을 품고 죽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첫째 부인은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까 뭔가 이제 아주 표독스럽고 사악한 뭔가로 태어났겠죠. 표범으로 태어났어. 둘째 부인은 자기는 원한을 다 풀었잖아. 그저 고양이로 이제 암탉이 알 놓을 때마다 날름날름 다 먹고 암탉까지 잡아먹고. 둘째 부인은 사슴으로 태어났어. 또 둘 사이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슴이 새끼를 놓으면 표범이 와가지고 새끼를 잡아먹고, 또 사슴이 새끼를 놓으면 표범이 와서 잡아먹고, 또 사슴이 새끼를 놓으면 표범이 와서 잡아먹고, 나중에는 사슴까지 표범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슴이 죽으면서 원한이 맺혀가지고 내 기필코 다음 생에는 너와 너의 자식들을 기필코 죽이리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 둘째 부인이 이제 요번에는 원한을 품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은 진짜 귀신으로 태어나. 경전에 보면 약킨인가 뭐 그래가지고 야차, 여자 야차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 도깨비 비슷한 뭐 그런 도깨비라고 칩시다. 그걸로 여자 도깨비로 태어나고, 첫째 부인은 자기는 오히려 이제 죽음을 당한 입장이니까 사람으로 여자로 태어났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부인은 처음에 암탉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표범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둘째 부인은 처음에 고양이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사슴으로 태어났다가, 이번에 이제 한을 품고, 이번에는 진짜 여자 도깨비로 태어나. 또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이었던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여자 도깨비가, 그 첫째 부인인 여인의 가까운 친구로 모습을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 여자 도깨비가 가까운 친구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집을 찾아와. 그래서 내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애를 잡아먹어버려. 여인이 둘째를 낳았는데 또 여자 도깨비가 그 여인의 가까운 친구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가 축하를 하러 왔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갓 낳은 애를 잡아먹어버려. 이제 여인이 보니까 이 마을에서 내가 애를 놓으면 야차가 애를 잡아먹는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 저는 친정에 가서 애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자 도깨비는 물 깃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건 일종의 그 세계에서는 그 물을 한번 깃는 일을 하면 4달, 5달을 해야 된다. 아주 힘든, 묘사가 보니까 엄청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도깨비가 이런 물깃는 일을 4달 이상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인은 친정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3번째 아기를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 도깨비가 얘를 물깃는 그 일종의 뭡니까, 뭐, 의무적인 일을 끝내고 마을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어디로 가냐? 찾아보니까 친정에 가서 애를 놓은 거야.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정오에 차가지고 내 이 여인과 아기를 기필코 죽이라. 독이 그냥 눈이 벌겋게 살기가 그냥 확 차가지고 찾으러 갔겠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부근에서 만나.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안고 저 야차가 내 아이와 나를 죽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도망을. 실제로 뭐 귀신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부처님 당시에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겠죠. 뭐 어쨌든 설마 뭐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기원정사로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가. 그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다가 딱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런 그 여인의 스토리가 이제 쫙 이렇게 이래서 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밖에 기원정사의 밖을 지키고 있는 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차 도깨비는 도깨비니까 이 부처님 계시는 사원에는 못 들어오죠. 원래 이제 신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삿된 것들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신장한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그 여자 도깨비를 들여보내라. 여자 도깨비가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하고 아기가 부처님 앞에 이제 탁 온 거야. 예, 부처님이 그 아기를 낳은 여인에게 너의 아기를 저 도깨비에게 줘라. 그 여인이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내 아기를 죽일 거다. 걱정하지 말고 줘라. 그러니까 야차가 아기를 보고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뭐 뽀뽀를 하고 뭐 그냥 뺨을 그냥 비비고 한참을 그러고 나서 다시 아기를 여인에게 돌려줘. 그러고 나서 야차가 부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자기 전생은 기억을 못하지. 도깨비니까. 저는 평생을 별을 굶주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야차에게 매일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을 해줘라. 그러니까 여인이 부처님의 이야기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야차와 같이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한 군데 장소를 마련해서 야차에게 매일 우유죽도 주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야차는 너무 그 집이 불편한 거예요. 곳간에서 자도 불편하고, 마곡간에서 자도 불편하고, 마루 밑에서 자도 불편하고, 다락에서 자도 불편하고, 나 도저히 이 집에서는 불편해서 못 있겠다. 마을 밖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야차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매일 가서 우유죽을 대접을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야차에게 우유죽을 가지고 와서 주니까 야차 그 도깨비가 하는 말이,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건조한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반신반의한 남편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조한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진짜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 마을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그냥 망쳐버렸는데 그 집만 농사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야차가 남편에게 올해는 비가 크게 안 올 거니까 물기가 많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세요.
그 진짜 그 애는 또 비가 안 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망쳤는데 그 집만 농사가 잘 된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여인이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을 밖에 야차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매일 우유죽을 대접을 해주고 있다. 당신들도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맛있는 공약물을 올리면 아마 야차가 잘 해줄 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야차한테 갖은 음식들을 막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차가 또 똑같이 뭐 어디다 농사를 지어라 어떻게 해라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대로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차가 그 마을의 신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된 거지.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그런 이 야차를 섬기는 뭐 그런 전통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개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결코 갚을 수가 없다. 원한은 원한을 품지 않을 때 그 원한을 이제 뭐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의 개성을 이야기하고 정오의 불길을 끄는 것은 사랑의 물로 정오의 불길을 끄야 된다. 정오의 불길을 같은 원한과 정오로는 아무래도 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북구경에 나오는 원한을 품은 여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데도 있어요. 이제 북구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뭐, 부처님 당시의 일이거나 아니면 인도 사회에 옛날 인도에 뭐, 내려오는 뭐 어떤 민담이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데도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게 불교 고유의 이야기냐, 인도에서 이미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냐가 아니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오의 불길은 사랑의 물로 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한을 품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살다 보면 사람이 정오의 감정과 원한을 품을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듣고 마음에 두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살아가는 중에 원한을 품게 되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전혀 없거나 안중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그것을 더 많은 분풀이를 상대방에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가슴에 새긴 사람은 원한이 생기다가도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내가 원한을 품어서 갚으면 그 사람도 또 나에게 원한을 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원한을 품는 게 정오의 감정이 덜할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가지는 힘은 그런 데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가 2000년 넘게 우리 인간사회에서 회자되어 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평소에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이게 탁 떠오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런 좀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럴 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정오의 불길은 사랑의 물로 거라. 이런 뭐 좋은 말보다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으면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보면 좀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가슴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과업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 선업을 지으면 성과가 오고, 그지? 악업을 지으면 그에 따른 또 이제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지. 내가 상대방에게 정오를 품고 상대방을 해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악업이잖아, 악업. 어쨌거나 악업이에요. 그 악업은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있습니다. 과보가. 이걸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악업은 계속 나쁜 과보를 만들고 악업은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업보의 그 인연법을 알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러한 인연법의 진리를 내가 알고 악업을 내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원한을 품은 여인처럼 몇 생에 걸친 그런 원한의 애정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대해서 그걸 이번 생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나에게 온다. 내가 지금은 저 사람에 대한 정오의 불길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저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걸 내가 참아야 나에게 나쁜 과보가 오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게 인연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인연법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민식이법 놀이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할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이 그 원한을 품은 여인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조금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사실 뭐 우리 때만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들 나이들이 좀 되시니까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지금처럼 차들이 그냥 길 옆에 생생생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크고 나서 그런 차량, 운송수단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바로 옆으로 그냥 일종의 차는 살인무기잖아요. 그런 차들이 쌩쌩쌩 지나가 그냥.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들 힘으로는 감히 그런 위험한 환경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다가,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일은 우리가 아직 못 봤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이제 민식이 사건 그런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최소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좀 조심하자 해서 이제 이런 좀 제약을 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자기들한테 좀 힘이 생긴 거지, 힘이. 그러니까 옛날에 당했던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복수하는 그런,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저 애들이 복수하는 거다. 어른들이 애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쌩쌩쌩 달리고 막 그런, 우리는 어른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어린 애들 입장에서는 차가 막 다니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시야, 그 관점에서는 위험하죠. 그런 게.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은 복수하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원한과 정오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딱 어른들은 또 이제 그렇게 하죠. 애들이 이제 민식이법 놀이 이런 걸로 이제 그동안 엉어리졌던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풀어내니까. 물론 그런 행동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고 제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그 마인드가 그런 행동들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이나 윤리 뭐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된 친구들이 하겠죠. 아무래도 말 잘 듣는 그냥 순종적인 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좀 골탕 먹어봐라 그런 식으로 서로가 그냥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서로 그 정오의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거지. 그래서 민식이법 놀이 같은 모습을 보고 신문에 나오는 모든 신문들의 기조는 그거예요. 애들이 하는 저 행동은 너무 위험하다. 이건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이 좋아서 대책이지 저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 초등학생들을 벌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부모들에게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신문들이 일관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번 그런 거 가지고 원래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 자식이 하는 거는 아이로서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남의 자식이 하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좋게 말로 타일러야지. 그걸 가지고 부모한테 뭐 벌금을 때리고 막, 이게 말이 되냐. 또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는 그 정오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도 모르게 서로 이런 정오의 불길을 상대방에게 주고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어느 선에서는 이런 악업의 연쇄고리를 더 이상 이게 굴러가지 않도록 앞에 그 원한을 품은 여인들을 부처님이 잘 다스려 가지고 더 이상 그 두 여인 사이에 원한에 찬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런 우리 사회에 막 굴러가는 이 악업의 그 수레바퀴를 멈춰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런 악업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야 그거를 멈출 수가 있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지는 착한 일 하면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손해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인간 세계는 사바 세계고 욕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욕망은 앞에 형용사가 붙죠. 남을 위한 욕망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나를 위한 욕망이에요.
이거를 멈추려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손해를 보고 살아야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이 중생세계에서 손해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하면 손해보는데 왜 내가 착한 일을 해?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살겠다라는 말을 좋게 그냥 포장하고 남들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착한 일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 말을 빙빙 돌려서 하면 안 돼. 까놓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나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살 거야.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착한 일 하니까 손해만 보더라도 언제 착한 일이나 했냐고. 그죠? 하지도 않으면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 당시 경전에 나오는 원한을 품은 두 여인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그게 멈추어진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그것을 멈출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가 1년 반,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날카로워졌어요. 어제도 보니까 뭐 유튜브 이렇게 뭐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당장 내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화가 나니까 여기 있으면 싸우겠다 싶어서 내렸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더더욱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손해본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 뭐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손해보고 살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손해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